네. 조금 기다릴까요, 그러면? 네. 이제 녹화를 시작하네요. 네. 음 지금 보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우리 보통 강의 들으실 때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그냥 한두 분만 저번 강의 어땠는지만 잠깐 듣고 음음. 그리고 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 좋습니다. 네네. 저번 주에 양동수 님 들어오셨나? 저번 주에 들어오셨어요? 네, 들었었죠. 우리 1 등으로 지금 계속 거의 한 15 분, 20분 기다리셨죠? 들어오셔 네. 가지고. 어떠셨어요, 저번 주에? 뭐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냥 혹시 유튜브에 올려 놓은 거 한번 들어가서 보셨어요? 예, 봤어요. 아. 뭐 이게 어려운데 한 번 더 보니까 쪼끔 더 알긴 하겠더라고요. 네네. 네. 오늘도 우리 1 등으로 들어오신 양도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최수환 쌤은 화면을 못 키시는 상태인가요? 네, 선생님. 제가 지금 화면을 켜기는 좀 어려워서 못 켜고 들어왔고요. 이 디바이스 예예. 핸드폰이고요. 그냥 네. 네. 그 그냥 그러면 너무 저번 주에 어려워서 못 들으셨죠? 저번 주에 켜서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음. 1 강 1 강을 제대로 못 듣고 그래서 그런지 음. 정말 강사님 음. 너무 열심히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어. 외국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따라잡아야 되지?' 막 이렇게 막 어어. 하다가 아 네네. 지금 네, 놓쳐 가지고 '아 이거 음. 어떡하냐.' 그리고 지금 저희 '그래도 듣자. 몰라도 음 듣자. 이 맞아요, 뒤에 맞아. 들어오면 언젠가는 알겠지.' 그러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강사님 너무 네. 죄송해요. 네. 저 유튜브에다가 올려 네네. 놨으니까 네. 예 또 이렇게 잘 모르시면 한 번씩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저도 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서야 정보 공개 포털인가?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들을 좀 하겠더라고요. 은평구 검색 엄청 해 봤어요. 음. 음. 우리 김주영 님 한 분만 더 듣고 김주영 님 네, 혹시 저번 주 김주영입니다. 네 저번 주에 어떠셨어요? 아, 네. 여전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야여 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어설프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요. 선생님 음. 말씀 늘 잘 듣고 있어 가지고 발표 때 언급하신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그 책 지금 아. 읽고 있습니다. 그 책 지금 읽고 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제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신데. 네. 네. 잘하셨네요. 한 요 정도 얘기 듣고요. 저희가 강의 듣고 나서 강의 끝나고 또 이제 강사님이 뭐 부탁하시거나 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좀 공유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강사님 시간 되셔서 이제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이번 자리는 어쨌든 그래도 5 차례나 계속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이후의 내용을 또 준비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마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오늘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여기 이제 그 주최 기관하고 조금 상의를 했던 것이,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잘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과 관련된 고민을 한번 좀 나눠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쉬고 한 10 분에서 20분 정도 추가로 나머지 이야기들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이런 걸 진행한 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시간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면 사업에 대한 평가, 혹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평가면 특정 주제에 대한 평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께 다음 주에 좀 간단하게 발표를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어떤 주제 선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어디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요. 지금 다 접속돼 있는 거 확인이 되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에 좀 그런 부분들로 이 재정민주주의 강좌가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로 이 내용들을 소개하고 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재정이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미로 앞까지 같이 가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그 미로 안에서 헤매야 되는 것은 구체적인 필요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헤매 주셔야 사실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막상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함께 마무리 삼아서 해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2022년 은평구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본 자료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정보공개 포털을 보면서 은평구가 공개한 2022년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를 언뜻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자료가 완전한 예산안은 아닙니다. 예, 완전한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단서들은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좀 봤습니다.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은평구의 2022년 예산안 중에서 좀 주요하게 착안해 볼 만한 것이 뭐가 있나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좀 먼저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있는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서 주제를 잡으셔도 되니까 한번 저는 개략적으로 어떻게 봤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그 자료를 확인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법정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무조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법정계획 중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계획은 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라고 하는 거, 예산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그 안에 1년 단위의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산 혹은 예산서라고 하면 그거는 그것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늘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에 담기느냐? 지금 소개해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5년짜리 재정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계획이 가지고 있는 되게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5년짜리,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기준연도 중심으로 만약에 2020년에 만들어지면 10년짜리 계획이면 2030년에 계획을 또 재수립하고 또 2040년에 재수립하고 해서 1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되게 재밌는 게요. 5년짜리 계획인데 그 5년짜리 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연도를 2020년도에 5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면 2024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겠죠. 2021년도에 5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면 2025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2022년도 기준에 5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면 2026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런 것처럼 매년 수립하는 5년짜리 중기 계획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냐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5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래서 그 5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이런 재정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맨날 바뀌는데요. 상황이 바뀌면 필요한 사업들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죠.
그래서 늘 기준 연도를 당해 연도로 기준으로 삼되 대신 전망 자체는 5년 정도를 두고 보자라고 하는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계획의 형태를 소위 롤링 플랜이라고 불리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 롤링 플랜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동그란 원통을 이렇게 계속 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연도에 맞춰서 5년짜리 계획을 또 굴리고, 또 지금 해에 맞춰서 또 5년짜리 계획을 굴리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소위 연동형 계획, 이런 방식으로 불려지는 형태가 바로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근데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5년짜리 계획이고 유일한 재정 부분에서의 중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세부 계획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사업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부 사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향후 5년 동안 은평구의 재정 현황이 어떨지, 인구의 변화가 어떨지, 부동산 환경이 어떨지, 이런 것과 같은 약간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흥미가 당기는 부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사실 이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그 11항, 그러니까 이제 11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투자심사를 받고 싶어?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그 사업은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투자심사를 받는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그걸 넣어야 됩니다. 그럼 올해 예산서에 넣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내에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은평구청장이고 내년도에 무슨 시설 착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년도 예산안은 올 하반기에 편성이 되죠.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올 상반기에 저는 이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된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수립이 된 걸까요? 바로 작년에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도에 투자 심사를 받을 대상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없고, 투자 심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 순서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야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심사를 받아야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시간대별로 봤을 때 핵심적인 대규모 사업이 언제 최초로 노출이 되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에 향후 5년 동안 좀 대규모 사업 어떤 것이 있을까? 아니면 내년도에 투자 심사를 받을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됩니다. 역으로 얘기해 보죠.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었는데 투자 심사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 위반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갖고 있는 굉장히 기묘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놓고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계획들에 비해서, 어떤 예산 사업에 비해서 선행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이제 5개년짜리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세입 추계를 해놨어요. 2022년에는 뭐 한 1조 862억 원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2023년에는 1조 1천억이 될 거고 2026년에는 1조 2,840억 정도가 될 겁니다라고 하는 이제 추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하고 2020년의 결산 부분하고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왼쪽에 따로 표가 되어 있는 것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결산 내용을 지금 비교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비교를 하냐? 결산 내용은 실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은 이미 쓴 돈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결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내용은 예상이죠. 추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추계를 할 때 어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추계를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바로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 것이 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수립이 됐냐 안 됐냐를 보려면 적어도 가장 최근의 결산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20년 결산 기준으로 놓고 보면 1조 2천억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5년간 세입 추계를 한 걸 보면 1조 862억 원이죠. 결산 총액보다 향후에 예측하고 있는 세입분이 더 적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갑자기 은평구의 재정 규모가 갑자기 줄어들지 않으면 사실은 순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2020년도의 결산분보다 2022년 이후의 예측치가 더 낮을 수가 있지? 이게 이제 일종의 궁금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후퇴하지 않으면 세입이 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은평구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종의 후퇴를 한다고 보는 걸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실제 항목들을 찾아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칸이 이제 지방세니까요.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지방세는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네. 세외 수입도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네.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도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준다는 거야? 라고 봤더니 보조금에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있었던 보전 수입이 주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보시면 2020년도의 맨 마지막 항목을 보면 166319죠. 그런데 2022년의 맨 마지막 항목은 5286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한 1,0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줄어드는 부분의 차액을 요 보전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으로 예상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보전 수입이 도대체 뭐야? 이 보전 수입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이렇게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 라고 해서 보전 수입의 세부 항목을 봤더니 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수입, 전입금, 예수금. 여기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잉여금하고 이월금입니다. 은평구가 2020년에 결산을 했는데 거의 1,600억 정도의 보전 수입이 생겼는데 이걸 2022년에 한 50억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네. 500억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게 1,600억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500억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 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어쨌든 과거에 정산했던 것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걸로 예측을 했으니까 도대체 어디에 줄어든다고 보는 거야? 라고 따져봤더니 보존 수입 항목이 있었던 거고 보존 수입이 도대체 뭐야? 라고 봤더니 잉여금, 이월금. 근데 2020년도에 한 1,600억 정도였던 이 보존 수입이 진짜 2022년도에 500억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줄어들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우리가 그 결산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소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매년 한 10% 정도가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추계는 그 정도가 남지 않는다라고 추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월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올해 안에 딱 끝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월금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잉여금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잉여금이 이렇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되게 미묘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보존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2022년 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보존 수입을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2022년 예산안 과정에서는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됩니다. 그 진단을 해보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요 다음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제가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던 투자사업 목록 있죠. 그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6장 분야별 주요 사업 설명서 그래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일반 공공행정에서부터 국토 및 지역 개발까지 쭉 이게 사업의 항목들이 나오는 거 지금 보시고 있을 겁니다. 이 사업들은요,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년도에 투자심사에 올라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늦어도 내년도 예산 안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삽을 파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삽을 파는 순간에는 매물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규모 사업을 막으려면 계획 단계에서 막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계획 단계의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니까 시간을 놓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규모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중기지방지정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저 사업은 뭐지? 저 사업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업이 있다면 바로 그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투자되고 있는 사업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적어도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개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주요 사업의 목록들을 보고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업을 하나를 선정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도 진행이 되는 계속 사업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의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자료가 공개되어 있냐면요. 어딨냐? 지금 이게 붕 떠서 넘어가서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요런 방식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예, 우리 사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업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한 장짜리의 사업 개요가 있고 그 뒷장에 뭐 그 배치도나 내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보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주어져 있죠. 보니까 공사 시행 자체는 올해부터 진행이 됐네요. 2021년 4월에 이제 흑마기 공사가 착공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서 3년, 4년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2024년에 준공해서 시운전을 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구조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은 이 총 사업비를 보시면요. 1,011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91억, 시비가 106억, 참여구가 814억 원이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구? 참여구가 뭐지? 해서 봤더니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내용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인데 여기에 서대문하고 마포구가 돈을 낼까요? 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데가 이 자치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 사업비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같이 쓴다는 거일 텐데 이렇게 세 개의 자치구가 같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운영 방식이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그리고 가급적 이게 은평구에 있다 하더라도 서대문구의 주민들이나 마포구의 주민들이 이 사업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사업 구조로 봤더니 마포구, 서대문구와 같이 하는 거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이 운영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는 사업이 눈에 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의 설명 자료들이 중기지방지정계획상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제가 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꺼번에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2022년 세입과 관련된 요 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산서와 비교를 했을 때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추정을 해봤는데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2022년도에 은평구가 예산을 수립한 걸 봤더니 1조 110억 정도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세입을 1조 110억을 편성했어? 라고 봤는데 1조 110억은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2022년 계획 숫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 2022년 기준의 예산서를 참고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예산서를 수정하거나 내지 예산서를 수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올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세입 목표와 올해 수립한 내년도 예산의 수입액이 맞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참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2022년 총 합계의 세입액은 1조 862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 예산서상에 있는 수입액은 1조 11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75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똑같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의 그러니까 그 세입 추계와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 추계가 어떻게 이렇게 안 맞지?
왜냐하면 같은 해인데 2022년인데 이 숫자가 왜 안 맞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개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만드는 데의 선행자료.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짜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라면 현실적으로 예산안이 먼저 만들어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기편성된 예산안을 참조해야죠. 그래서 최소한 기준 연도의 숫자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안 따로 수립했다는 건가? 이 두 개를 서로 참조하지 않았다는 건가? 그래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이제 투자사업과 관련된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 중에 성과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과 보고서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진단하는 그 체계로서 성과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이 성과 계획서는 내년도 사업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과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성과 지표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입, 그리고 두 번째가 과정, 세 번째가 산출, 그리고 마지막이 결과에 대한 성과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투입 부분의 성과 지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입 부분에서 가장 익숙한 것은 지원 건수, 이런 게 가장 투입 부분에서 가장 많은 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 건수라고 하는 건 이게 지원하면 채워지는 거잖아요. 누가 지원을 하면 채워지냐? 공급하는 측이 지원만 하면 무조건 투입량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효과가 있든 어떤 간에 일단 투입량을 맞춘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급량 중심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원 건수, 그다음에 그 무슨 주민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주민 프로그램. 그것도 뭐 개체 건수 몇 회, 이런 것들도 투입 부분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정 부분의 지표는 뭐냐?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 과정상의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례는,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업의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2050년까지 어쨌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2050년의 목표라고 해서 그러면 2022년에 목표는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어쨌든 2050년에 탄소 중립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정상의 목표들이 수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수학을 50점 점수를 받는데 다음 시험에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험에는 한 60점에서 70점 정도로 올리고 마지막에는 한 80점까지 올려서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 시험을 볼 동안 100점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좀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업은 별도의 과정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 지표가 있습니다. 이 산출 지표는 이런 거죠. 넣으면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의 산출 지표는 뭐냐? 수강생 수입니다.
왜 일자리 교육에서 수강생 수가 산출 지표가 될까요? 그것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결과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결과 지표는 뭐야? 결과 지표가 수강자 수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일자리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취업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일자리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취업 교육을 받아서 그것 덕분에 소위 취업에 유리한 캐리어를 쌓고 그 커리어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취업한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아웃풋, 그러니까 아웃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보시죠. 이를테면 지역에서, 그러니까 공단위 지역에서 주민 참여 활성화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이 주민 참여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죠. 투입 건수는 뭘까요?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투입 지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행사의 건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 참여가 높게 되려면 행사를 많이 해야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를 할 테니까 일종의 마을 사업 건수 뭐 이런 것들로 관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의 산출은 뭐냐면 연인원 수, 그러니까 마을 행사나 내지는 그 주민 자치 행사에 몇 명이나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산출 지표일 겁니다. 그러면 결과 지표는 뭐냐? 결과 지표는 뭐냐? 사실은 주민자치나 혹은 지역자치 활동에 있어서 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걸 겁니다. 시민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네, 시민들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지역의 자치 활동에 함께하는 시민들이, 소위 시민 활동가들이 얼마나 발굴됐는지가 더 중요한 결과일 겁니다. 물론 그 사업의 목표를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성 이렇게 접근을 하면 뭐 2년 혹은 3년 동안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수 이런 것도 결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지표의 기준을 행정의 공급량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을 수용하는 시민들의 변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지표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긴 한데요. 지표가 투입 산출 결과 그다음에 영향 지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되는 영향 지표라고 하는 건 앞서서 살펴본 그 결과 지표나 내지 산출 지표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사후적인 지표 측과 관련된 거고요. 한번 보시죠.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 교육을 시켰다. 그랬더니 교육 이수 후에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국가 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투입 지표는 뭘까요? 10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강사 50명이죠. 왜냐하면 이 강사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일종의 투입물이 됩니다. 예산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이 당사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강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투입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산출 지표는 뭐냐? 산출 지표는 뭐냐? 라고 하면 여기서는 200명의 교육생이 될 수 있죠. 그 교육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만들어지는 산출 지표입니다.
그럼 결과 지표는 뭐냐? 결과 지표는 이 사업의 목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여기서는 50명의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산출 지표와 결과 지표의 차이는, 산출 지표는 공급을 해서 나온 결과값을 다 산출 지표라고 봅니다. 근데 결과 지표는 뭐냐면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만 제한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의 경우에 교육 이수는 200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산출은 200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 수료자라고 하는 명의 이 산출물이 나온 겁니다. 근데 결과 지표는 다르죠. 결과 지표는 교육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진짜 취업에 도움이 됐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이 퀴즈의 문제의 답은 결과 지표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50명의 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례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 이후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 지표를 보시면 대략 짐작이 와요. 요 지표는 조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혹은 측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례를 갖고 온 거예요. 감사 담당관실의 사업인데 연간 감사계획 추진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정지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과정지표일까요? 이거는 연간 감사계획 추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정지표라기보단 감사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그 산출지표, 산출지표의 성격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 무조건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과정지표라고 평가를 해놨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결과지표나 내지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저는 구성을 했는데요. 지표의 성격 규정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연간 감사계획 추진율이라고 하는 게 첨령과 공정의 공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적 체계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정책 사업의 목표가 있는데요. 이것을 달성하는데 지금 성과 지표가 타당하냐라고 하는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표가 달성되면 달성될수록 그것에 대한 편익이 시민들한테 다 나눠질 수 있는 거냐가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사실 그게 공익성과 관련된 질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이 성과 계획서 역시 그 중기지방재정과 같이 되게 형식적인 문서가 되고 마는 게 일반적이어서 특별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리 살펴봤더니요. 은평구 성과 계획서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그렇고 형식 자체는 나무랄 게 없는데 형식의 내용이 되는 부분에서 다소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서로 갔습니다. 예산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순증, 그러니까 즉 예산 자체가 늘어났다, 총액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주요 항목에서 크게 변화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본 예산 일반 회계로 한정된 데이터인데요. 전년도, 여기서 전년도는 2021년을 의미하죠.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일단 첫 번째는 118.5%가 증가한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왜 문화재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흥미롭죠. 왜냐하면 문화재만 지금 118% 늘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많이 는 거죠. 그래서 요 문화재는 도대체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많이 는 걸까라고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서 놓고 보면 평생 직업 교육에 지원되는 항목은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유아 및 초등 교육에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에 이렇게 그 참여하고 있는 어 음 그 사업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네. 왜 평생 직업 교육과 관련된 투자는 줄어들고 있느냐? 유아 및 초중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 직업 교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줄어드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체육도 많이 줄었죠. 근데 짐작하시잖아요. 이게 왜 줄었는지. 예. 코로나19 상황 때문입니다. 체육시설을 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요 세입과 관련된 부분을 빼면 이제 요 부분이 남게 되는데요. 보시면 산소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이 196%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분야들보다 산소 중소기업 그쪽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앞부분이랑 비교를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전체 이 항목을 보면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이 항목을 보면서 총액이 늘어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증감에서 증감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감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시면 증감률의 총계 기준의 평균은 14.14%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체 인사는 한 14.14%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럼 이 14.14%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뭘까요? 평균 성장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면 왜 낮은지를 질문해 볼 수 있죠. 역으로 이것을 초과해 버리면 여기는 왜 더 투자를 했냐라고 하는 부분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돈을 하게 되면 현재 구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단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산업진흥 고도화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말고 하나씩 지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찾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및 환경 개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 35%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이라고 했을 때 구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들 돈은 뭘까요? 태양광 아닐까요? 태양광? 그러면 이제 태양광과 관련돼서 이렇게 사업 규모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서울시 보조금이나 국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거는 의지가 별로 없다. 네. 여기 써 주셨네요. 태양광이다. 예.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단서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아까 14.14%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보다 과도하게 많은 건 뭐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 건 뭐지? 이런 것들 이렇게 찾으면 그게 일종의 단서가 되는 거고 사업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서 제가 그 예산서 앞에 요 성과 지표와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51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요. 10분 정도 쉬고 정보공개 포털에서 공개된
지금 요 자료인데요. 성과 지표 항목들을 쭉 일단 넘겨가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그 제안을 드린 다음에 간단하게 시간을 가져서 다음 시간에 발표할 주제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6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해보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과 지표를 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개별 사업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지역에서 논란이 되거나 혹은 토론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성과 지표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약간은 가치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고, 또 이 지표 체계의 변화가 거기에 따름하는 굉장히 세부적인 사업들을 통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성과 지표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해갖고 요거를 일단 참고 삼아서 갖고 왔고요. 이를테면 감사 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 이걸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계획 추진률 이거를 100%로 지금 성과 지표로 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약간 이 평소에 좀 삐딱하신 분들은 바로 이런 반발이 나옵니다. 아니, 감사 담당관실에서 감사 계획 100%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하는 게 감사 담당관의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성과 지표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넓게 보면 그래도 감사하는 거 힘드니까 뭐 이렇게 추진률을 삼는 거 좋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성과 지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직장인의 성과 지표로 9시 출근을 삼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9시에는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성과 지표로 삼아서 와, 우리는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 성과를 달성했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비슷합니다. 감사 계획 추진율도 그렇고 민원 처리 기한 준수율도 그렇습니다. 민원 처리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처리 기한 내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100%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좀 본다라고 하면 감사 담당관실에서 만약에 그 국민들이 제안하는 감사나 내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냐,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혹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율 이런 것들은 좀 지표로 삼을 만하죠. 왜냐하면 감사 담당관실에서 어떤 부서 감사를 했는데, 그래서 조치 결과를 내놨는데 그 조치를 하나도 따르지 않으면 감사의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감사 결과에 따르는 뭐 후속 조치율 뭐 이런 것들, 혹은 감사 결과 수용률, 만약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감사 수용률을 오히려 성과 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지표를 이렇게 보면 이 지표가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를테면 협치 담당관실에 있는 주민참여 활성화라고 하는 것도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실적해서 횟수로 13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운영 실적으로, 그러니까 운영 횟수로 이걸 간주하는 것이 적정한가? 근데 만약에 이게 횟수도 굉장히 중요해 하면 이게 괜찮은 지표이지만 횟수 자체의 지표가 조금 적절하지 않아라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주민 제한 사업 집행 실적, 집행률을 통해서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써 구민들이 제안했는데 그 사업이 사업부서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참여의 효능감을 별로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률로 성과 관리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마을 공동체 수 이런 것들도 한번 평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홍보 담당관실의 보도 자료 배포 건수 이런 게 이제 최고죠. 왜냐하면 보도 자료는 그냥 써서 배포하면 건수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투입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 지표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표에 대한 진단 자체도 오류가 있는 겁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투입이고, 이 보도 자료를 투입해서 실제로 보도가 얼마나 됐냐라고 하는 것이 산출 지표고, 그것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내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그것이 결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죠. 홍보 담당관실의 주요 사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보도 자료 배포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죠. 요 위에 정책 사업에 써 있잖아요. 구정 주요 사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이건 수단이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지표에는 알 권리 충족에 대한 것, 신뢰도 제고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는 이상한 거죠. 하다못해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정 신뢰도 조사 이런 거라도 하면 이 정책 사업과는 좀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홍보 담당관실의 이제 이 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고요. 뭐 행정 지원과의 자매 도시 교류 실적 뭐 이런 것들도 뭐 평가를 하면 평가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획 예산과를 보면 요 예산 편성의 효율성 측정을 위한 재정 집행률을 88%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몇 가지 자료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 집행률 88%는 결코 높은 목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 편성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 비율을 88%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100%를 삼아야 되고, 더 현실적으로 보면 한 95%,
못해도 90% 정도는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88%로 삼은 것은 좀 미묘한 수치인 거죠. 예, 미묘한 수치인 겁니다. 그리고 창의 아이디어 창출 건수가 250개입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데 아니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어?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저는 와, 창의 아이디어 창출을 건수로 관리하는데 이걸 250건이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도 특징이죠. 대표적인 투입 건수가 바로 요겁니다. 자치분권 역량 강화 교육 횟수도 있죠. 그냥 교육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은 일정을 잡고 장소를 잡아서 그냥 돌리면 교육 건수, 교육 횟수라고 하는 성과는 굉장히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결과 지표라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지표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육을 결과 지표로 삼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교육을 결과 지표로 삼고 싶으면 이거는 수강생 수를 삼든지, 그쵸? 수강생 수로 삼으면 이거는 결과 지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횟수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과 지표가 될 수 없는데 결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자치분권 은평 캠퍼스 운영, 이것도 결과 지표가 아닙니다. 이건 투입 건수에 가깝고 오히려 은평 캠퍼스라고 하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이면 교육 참여자 수가 많고 그리고 투입 횟수로도 좀 의미가 있으려면 은평 캠퍼스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개별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가 훨씬 더 의미 있는 투입 지표일 겁니다. 근데 그냥 운영 횟수에서 1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별로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성과 지표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마을의재미 사업 사례 발굴 건수 12개 요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12개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해보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개별 사업들을 쭉 보면 그것들을 가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존재합니다. 요 자치안전과에서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 관련돼서는 요 주민자치회 운영이라고 여기 100% 써 있는 요거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요건데요. 요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없었어요. 주민자치회 운영이라는 지표는 없었고 자치회 간 운영 및 관리라고 하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자치회 간 운영과 관련된 지표가 사라지고 자치회 운영이라고 하는 지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의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또 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회 운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주민자치회 운영 횟수? 회의 횟수?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궁금증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지표가 바뀌었을까?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걸까라고 하는 세부적인 산출 방식이 궁금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를테면 시민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문화 조성 같은 경우는 여기 만족률 보이시죠? 그 만족률 지표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런 것들은 결과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좌 수 이런 거는 사실은 결과 지표라기보다는 투입 지표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 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앞서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지표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지표 체계들이 쭉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정책 사업이나 부서 이렇게 하나를 선정해서 이를테면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나는 가족정책과의 성과 지표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 가족정책과의 성과 지표 이 7개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
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17,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이 17,000명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죠.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 그 성과 보고서의 결과들을 확인하면 요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앞서서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결산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견주어서 하나씩 하나씩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 지표가 맞는지 산출 지표가 맞는지 좀 모호하면 어쨌든 이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방식의 의견도 좋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단을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통신문 외국어 번역 서비스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표 평가를 해보는 방식을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뭐 복지 정책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생활복지, 그다음에 뭐 장애인 복지, 일자리 경제,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이 쭉 있고요. 기존에 있는 지표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신규 지표에 대한 제한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의 그 평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 경제 부분을 한번 보죠. 사회적 경제 맞춤형 육성 지원 체계 구축 및 청년 지원 정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 정책 목표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가 일자리 창출 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사회적 경제 부분에 일자리 창출 수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기업 수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아니면은 관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의 총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제안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은평구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표로 삼는다라고 하면 사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사회적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매출액 기준의 지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지표 자체가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신규 사회적 기업 수라고 하는 지표를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도록 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 내에서의 고용을 유지하는 요인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유지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자리 창출 목표가 내년도의 목표가 230인데 그 전해의 목표가 200이었고 그 전해의 목표가 만약에 150이었다라고 해서 점증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일자리 창출 수 자체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 사회적 경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목표로 그렇게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체계가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업을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뭐 건축가나 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 공원으로 놓고 보면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모래 청결 관리
지표 이걸 한번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지표입니다. 왜 사회일까요? 그러니까 이 지표로 놓고 보면 이게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모래밭이 있는 놀이터가 4개밖에 없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한 계량이나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4개씩 뭔가를 하는 뭔가가 있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4차례의 횟수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의 구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뭐냐면 이를테면 이 그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 개량과 관련돼서는 2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 모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안전성이 기준이 미달되는 모래를 교체해 주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뭔가 안전 검사든 뭐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 모래에 대한 소독을 하거나 혹은 개량을 해주는 일종의 주기를 갖는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횟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후자의 방식에서 숫자를 최소화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의 지표들을 하나씩 바꾸면 사업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공원 내 체육시설 교체 및 신설 21개 정도를 교체하거나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21개 넘으면 안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건 좀 지표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최소 21개라는 뜻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좀 다른 방식의 지표는 없을까? 이를테면 고장이 났거나 혹은 노후 신고가 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체율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누구나가 공공체육시설이 훼손이 됐으면 그것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따라서 교체해 주는 걸로 이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처럼 지표 체계는 곧 사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 또 과별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골라보시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종의 팀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팀이 돼서 여기 은평구에 있는 모든 부서를 쪼개갖고 한번 진단을 해보자 해갖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2022년도 은평구 예산 중에서 성과계획서에 대한 시민평가서 혹은 시민의견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완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도하는 거고 그것을 외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요렇게 요만큼한 게 조금 부끄러워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완벽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기가 예산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서로 확정되는 시기.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산에 대해서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수준에서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예산안이 심사되고 결정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좀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완벽하고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공개적으로 뭔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주제들 혹은 사업들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이 남은 시간 동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요 성과 지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 포털 내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위원님께서 이걸 다 다운 받아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별도 공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시간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기 은평 상상에서 조금 이렇게 주도를 해주셔서 다음 주 발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자님 나와 주십시오. 네, 강사님. 그러면 다음 주에 강사님이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뭐 10분이 다 하시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는 사업 평가 방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하나의 사업만 정해서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예산이 얼마큼 편성이 됐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사업 평가를 해주셔도 좋겠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막 살펴본 것처럼 지표 평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쪽 분야의 지표를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잡혀 있던데 이건 내가 볼 때는 함량 미달이고 나라면 이런 지표를 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한 축일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전반적인 예산 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권해드리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 4차례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제에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그거를 제안해 주시는 방식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이런 지표 평가와 관련된 시민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면 어떨까요? 뭐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뭐 의정 모니터링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이 전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의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이제 어떤 분이 그걸 발표해 주시면 다른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질의응답을 하겠죠. 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이런 면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각각 해주시는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지는 방식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 2분이나 3분 정도가 그걸 한다고 하면 한 분이 뭐 15분에서 20분 네, 정도로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정도를 준비해서 음. 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근데 개인이 하기엔 좀 벅차면 2-3분 네네. 정도 팀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봐도 혼자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제 2분 정도씩 이렇게 묶여서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그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온 것도 아니어서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음. 그래도
저도 또 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김미선 쌤 혹시 대화할 수 있어요? 미선 쌤? 미선 쌤 대화하기 어려우세요? 어려우시면 카톡에도 좀 남겨주시고. 제가 봤을 때 김미선 쌤이 제가 아는 분 같은데 미선 쌤이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제가 좀 미선 쌤이 지표 평가 쪽을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부서 몇 군데를 좀 보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요 부분은 제가 지금 듣고 계시지 않다면 아니면 좀 이렇게 소통이 좀 어려우면 연락을 별도로 좀 해볼게요. 해봐서 네네네. 좀 요청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김주영 쌤이 강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김주영 쌤 아, 한번 관심 마이크 있는 네. 분야. 주시고 네네 한 번도 일단은 안 지금 빠지셨죠? 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출석 다 네네네 완료했습니다. 예.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김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음, 알고 있고, 음, 그래서 어, 저는 사실 뭐 성과 지표가 사실은 딱 보기에도 같이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만약에 음, 익숙치 않다라고 하면은 응, 응, 성과 지표를 하시기가 좋아요. 응, 제가 전 응, 여기서 이제 만약에 좀 이렇게 팀을 맺어가지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뭐 미선 쌤 굳이 이제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응, 지표를 맡고 응, 지표에 응. 여기에 괜찮으신 선생님 두 분만 해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오, 피드백하면서 제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분야를 해도 이 사실은 모든 회사의 그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이게 좀 이렇게 공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음, 좀 지표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음. 지표를 좀 이렇게 리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럼 오, 김지영 쌤이 오늘 멋져. 김지영 쌤이 그러면 성과지표를 좀 하고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그냥 얼른 빨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지영 쌤하고 내가 성과지표를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손을 드시는 게 나중에 다른 걸 안 맡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한 은영 두 분 쌤은 정도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하고는 싶은데,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음, 거기에서 어떤 기여를 전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성과지표랑 산출 목표 이런 것들, 음, 저는 이제 회사원이 아니라서 그런 거를 음, 뭐 이렇게 나중에 공유받은 적은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음. 관심은 아니, 있으나 그러니까, 잘할 자신은 없다. 어, 자신은 음, 없으신데, 자료를 한번 뭐 검색해서 찾아보고, 뭐 알려주고,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유, 김주영 선생님께서 잘 리드를 해주시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하시는 분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에이, 김은영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괜찮으십니다. 제가 이게 음, 사실은 이게 용어가 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음, 네, 있는데요. 사실은 네. 되게 제가 하나씩 같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준비하실 음, 필요 없고요. 옆에서 음,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타이핑하면서 쭉쭉쭉 하면 네네.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네네. 은영쌤하고 주영쌤하고 연락처를 두 분한테 다 드리고 좀 소통하실 수 있게 어, 좀 두 명은 너무 작지 해가지고 않나요? 두 명은 너무 그래요? 작지 않나요? 혹시 두 한 명 분 너무 더, 작은가요? 한 분 네, 더 한 분 정도는 계시면은 제가 더 좋을 것 저희가 같은데. 명단이 있으니까 명단 보고 그냥 무작위로 집어넣게요. 그래서 그분이 좀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강의는 못 들어서도 1차, 2차 다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수험쌤 하실 수 있을까? 최수원쌤. 최수원쌤, 일정이 있어서 나가셨나 봐. 최수원쌤하고도 한번 통화해서 같이 한번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미선쌤, 음, 미선쌤은 그러면 성과지표 말고
사업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한샘 쌤하고 같이. 어, 아니요, 지금 그 김미선 선생님께서 성과지표를 보겠다고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이거 네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도 개인의 관점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팀에서 그 팀의 색깔로 한번 봐주시고 또 다른 분의 그 성과지표를 나는 이런 기준에서 봤다라고 봐주시면 사실 그걸 비교하는 재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관심 네네네. 있는 거 그냥 하셔도 무방하고 대신 어, 사업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의 주제를 한두 분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 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하는 게 세 개 자치구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분께서 요 사업 구조에 대한 거를 그 예산서나 혹은 결산서를 기반으로 해서 좀 찾아봐 주시면 아까 그리고 또 제가 안내해드렸던 정보소통 광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데 혹시 그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 강봉기 쌤이 참여예산 쪽에서도 하고 그때 이제 예산 남은 얘기를 하셨을 때 맞아요. 이제 남긴 이유가 그 자원순환 때문이라는 얘기도 네, 맞아요. 해주시고 하셔서 그 부분을 그러면 제가 강봉기 쌤하고 한번 통화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 확인해서 네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김미선 쌤하고 김미선 쌤은 이제 성과지표 좀 점검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주영 쌤하고 김은영 쌤이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봉기 쌤한테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원순환 사업에 대해서 하고 제가 조금 더 봐서 한두 번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연결을 좀 해드리고 혹시 참여예산이나 이런 걸 해봐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좀 들어본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톡을 좀 남겨주신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우리 게시판에다 좀 그 단톡방에다 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연결해 드리는 걸로 연락처는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희가 이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거라 한 번 정도 간식을 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반기 때는 간식이 4,000원이었는데 하반기 때 간식이 7,000원으로 좀 올라서 그래도 약간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27분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27분이 다 받으실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좀 다 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몇 시쯤 가능하다고 그랬죠? 오늘 7시에 문자로 쫙 갈 겁니다. 그러면 즐겁게 뭐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차를 한잔 하시던가 뭐 맛있는 걸 이렇게 드시던가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다음 주가 흥미진진하네요. 네, 예, 저도 한번 이렇게 저도 좀 되게 점검해 보는 예, 걸로. 저도 네, 되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래도 예, 말씀해 주세요, 강사님. 아니에요. 예. 음.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 없이 좀 어렵겠다, 잘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안 하신다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야기 듣고 충분히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는 지금 이제 서울시가 기후위기 예산을 조금 삭감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서울시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후위기 삭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기후위기 삭감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사님,
아주 조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우, 일단은 제가 자료는 드릴게요. 자료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사실은 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꼬리표가 달려서 다니는 건 아니어서 그게 결국 음, 여기서 아껴진 게 어디로 갔지라고 하는 게 인과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거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선생님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과연 여기서 줄었다는 것이 어디로 갔다라고 보이시는지 그 해석이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현상을 볼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어주셨고요. 네, 우리 이렇게 강의 주신 김선철 강사님께 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